네, 미국이 우리나라가 요청한 아파치 헬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조 교수님 판매를 승인을 했는데 추가 도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아파치가 이제 이미 들어와 있죠. 이게 이제 지난 2012년부터 13년에 걸쳐서 대형 공격 헬기 1차 사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아파치 정확하게 말하면 AH-64E 36대가 이제 한 1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1차번 들어왔고요. 지금 이제 들어올 것은 2022년도 11월 달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3조 3천억 원, 훨씬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 보증하는 이제 대외 군사 판매 FMS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저희가 대형 공격 헬기가 2차분이 들어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19일 날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안보 협력부에서 35억 달러,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약 4조 6,8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AH-64E 최대 이제 36대, 그다음에 T700GE 701D 엔진 최대 72대, 그다음에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 장치, 이걸 이제 영어로 말하면 AN/ASQ 170이라고 하는데 최대 36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래서 최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분량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의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 정확한 물량들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예, 지금 예정치긴 합니다만은 2028년까지 36대 아파트 그렇죠. 헬기와 네. 관련 물품이 도입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 운용 전력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저희가 3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저희 미국과 다르게 미국은 이제 24대가 이제 일개 대대예요. 예. 근데 우리 18대가 일개 대대거든요. 지금 현재는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에 이제 1전투항공여단 901 항공대대와 2 전투항공여단 예하에 있는 902 항공대대에 각각 18대로 이루어진 대대를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에서 주한미군도 지금 3개 대대가 지금 수란 배치돼가지고 72대가 아파치의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36대가 들어오면 72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아파치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예. 협력 관계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현재 140여 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 3위 정도의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대단하네요.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이게 무기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쇼핑몰에서 뭔가 구입하는 것처럼 네. 클릭 몇 번을 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무기는 어떻게 이제 구매하는 과정이 되는 건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예. 있는데 하나는 직접 상업 거래 방식 혹은 직접 상업 판매라고도 해요. 이게 줄여서 DCS 이렇게 부르고 다른 하나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외 군사 판매라고도 하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외국 군사 거래 방식, 이게 FMS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DCS 직접 상업 거래 방식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직구입니다. 이거는 직구 거래. 그냥 필요한 사람이 돈 주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 군사 거래 방식이 FM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는 구매 대행. 구매 대행. 네, 여기에 대해서 노하우도 있고 좀 더 많은 양을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대리인이 가서 적당한 가격과 조건을 절충을 해가지고 구매자에게 무기를 사다 주는 거예요. 미국의 FMS는 그러니까 동맹과 우방국이 소비자고 이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무기를 대리해서 구매해가지고 인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그냥 막 퍼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대단히 큰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 퍼주고 혜택을 내가 너네 나라 좋아하니까 준다, 그렇지는 않아요. 엄격한 법과 제도가 있는데 대외지원법, 무기수출통제법, 안보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아주 엄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이 무기를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구매 의사가 있음을 구매국이 먼저 의사 표현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고 이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원이 있고 이 무기를 만약에 우리가 사게 된다면 어디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미국이 상호 정보 교환하면서 너희 나라에는 이런 무기가 좋겠다 이렇게 서로 컨설팅처럼 해주는군요. 그렇죠.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보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 단계가 지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럼 그 무기 사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가격 타진을 하고 이때부터 평가단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외 지원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까지 왔고 세 번째 단계는 판매 결정 단계인데 이렇게 해서 사도록 하지요라고 얘기가 나오고 나서 45일에서 150일 이내에 판매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 기한을 넘기면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양측이 다 이 무기를 사는 게 어때? 예, 그 무기 사겠습니다. 오케이, 이 무기 사자 하고 나서 네. 의회가 여기에 개입해요. 그래서 의회에 통보를 해서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 무기 거래는 없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면 판매 승인 서한을 공식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4단계에서 구매 승인 단계가 나거든요. 이때 협의 및 서약도 하고 계약 체결도 하는데 이 단계는 8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계약 이행 및 실행 단계인데 계약 이행 준비는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내에 끝내야 되고 제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게 실행 단계입니다. 그렇겠죠. 여기에는 이제 제품도 보고 네. 서비스도 보고 뭐 훈련도 동시에 제공해야 되고 우리가 무기만 사는 게 아니에요. 통상 FMS는 정비, 교육 훈련 이것까지 패키지로 구매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계약 종결 단계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무기와 그 기타 시스템이 같어요. 한지로부터 2년 동안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기록 보존도 하고 영수증 처리도 하고 2년이 지나고 나서 FMS 절차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되네요. 우리가 네. 뭐 첩보 영화나 신문 같은 데 보다 보면 뭐 무기 로비스트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중간중간 껴가지고 역할을 또 네.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그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FMS든 DCS든 어딘가로부터 무기를 사오는 절차가 아주 까다롭잖아요. 복잡다단하고 까다롭다는 겁니다. 직접 상업 거래 방식, 직구, 네, 또 외국 군사 거래 방식, 구매 대행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일단 미국이 어떻게 무기를 팔고 있는가? 23년에 DCS는 1,575억 달러였다고 해요. FMS는 809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직구를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F100 엔진과 관련 부속을 DCS 방식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 F100 엔진이 뭐냐면 KF-16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FMS로 구매한 것은 F-35 전투기하고 CH-47F, 시누쿠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FMS 비중이 더 큰 거예요. 네. 미국은 DCS를 더 많이 팔았지만 예. 우리는 FMS 방식으로 더 많이 샀다. 그것을 해석하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첨단 무기 장비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미국이 FMS 방식으로만 허용하는 무기 장비가 있는데 첨단 무기 장비는 FMS로만 판매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첨단 무기 장비 위주로 구매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나? 우리로서는 FMS 방식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예. 미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용 무기를 구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괄 패키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다 살려면 시간, 예산, 노력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무기, 부품, 부수, 장비, 서비스, 교육 훈련을 패키지로 사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량 구매를 할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계약의 주도권이 지금 누구한테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구매 대행자에게 있죠. 미국에게 있다. 그리고 지연 변경됐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만한 그 건덕지가 크게 없어요. 세 번째는 DCS보다 당연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중간에 수고비, 거마비가 그렇죠, 들어가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 이전이 제한됩니다.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우리가 옵션으로 달아서 기술 주세요 하려면 어딘가 경쟁이 있고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경쟁이 없고 절충이 불가하다고 못 박아놓고 팔기 때문에 예, 예. 그러한 단점도 있습니다. 그 아파치 공격 헬기요. 우리도 이제 이미 도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보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1차 사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12년과 13년에 걸쳐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서둘러서 결정했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 서둘러서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 당시에? 전쟁과 혹시 관련이 관련 있나요? 있죠. 관련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가 20만 명이 넘는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이 좀 국방 안보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제 이들이 이제 20만이 넘는 병력이 한 번에 들어와서 우리 후방에 들어와 이제 국가 중시설을 파괴하거나 사회를 혼란시키거나 가짜뉴스 유포하게 되면은 이게 전쟁 여건도 조성되고 우리나라가 극심하게 혼란해지니까 아파치 헬기를 이제 도입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왜 그러면 아파치냐?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이제 북한의 특수작전 부대가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이제 걸어서 오는 건 거의 드물 거 아닙니까? 뭘 타고 와요. AN2기를 타고 오던 잠수정으로 오던 고속정으로 오던 공기부양정 오던 발진기지에서 그걸 뭘 타고 와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안쪽에서 한 지점에서 침투를 전개하잖아요. 그걸 침투 전개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발진 기지로부터 침투 전개 지점까지 사이에 이동할 때 뭉쳐 있으니까 그때 타격하고 정밀 타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파치 헬기가 이제 도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아파치 헬기 그거 말고도 되게 큰 특징이 뭐냐면 고기동성을 갖고 있고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빨리 가서 선점한 다음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또 사용할 수 있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되게 되면은 최초에는 이제 북한군이 좌로부터 우로 4, 2, 5, 1 군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시가 되게 되면 최고사나 이제 전선사로부터 기갑 전력이 대규모로 전방으로 추진되거든요. 왜냐하면 평시는 앞에 안 와 있어요.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 후방에 딱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집단 형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파치 헬기가 타격을 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화력을 낼 수가 있고요. 육군 예하에 보게 되면 7기동군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동남아에서 최고의 화력을 기동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7기동군단이 움직일 때 취약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항공에서 오는 항공 위협과 그다음에 주변에서 있는 어떤 그 숨어 있는 전력들, 그다음에 측방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기갑 전력들이 이제 되게 위협적이잖아요. 그래서 아파치 헬기가 위쪽에서 엄호를 해주면서 이 기동력을 뭐랄까 고스란히 이제 집중시켜서 적의 어떤 이제 증원 병력을 측방을 때리거나 후방을 때렸을 때 어마무시한 이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우리가 KMPR 대량 응징 보복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자산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단독 또는 다른 자산과 연계해가지고 이제 길을 터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에 갔을 때는 이게 단독적으로도 KMPR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활용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2022년부터 한미연합사단에 아파치 헬기 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순환 배치했다가 지금은 상시 주둔하고 있는데 무인기 합동 작전을 선보이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디펜스 프라임에서만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자, 집중. 네, 집중.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이 상시 운용하는 게 72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동 좀 있어요.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72대가 상시일 수도 있고 좀 순환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인데 2021년도에 우잉사에서 아파치 헬기와 RQ-7이라는 섀도우 정찰 드론, MQ-1이라고 하는 이제 공격 드론하고 그레이 이글이라고 하죠. 같이 이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라는 것이 원래 아파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눈을 보내야겠다. 확인하고 원거리 타격해야 되겠다 하면서 무인기하고 접합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 전투 실험명이 Manned and Unmanned Teaming이에요. 그래서 멈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보잉에서 이제 그 실험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파치 헬기가 여기 있으면 이제 적진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험하잖아요. 원거리에서 타격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경찰기를 이제 섀도우를 쭉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또 뭘 보내냐면 MQ-1의 공격기를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치가 뒤에서 이걸 두 개 통제를 조정을 해버려요. 조정하게 되면 앞쪽에서 보게 되면은 섀도우가 이제 그 좌표들 다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아파치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MQ-1 그레이 이글로부터 때릴 것이냐, 아니면 그 사거리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다른 재래식 전력으로 때릴 것이냐, 아니면 또 앞에 있으면 자기 사거리에 맞는 미사일을 때릴 것이냐라는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해버려요.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은 유무인 복합이 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형 아파치 안에는 뭐가 있다?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지능형 결심 체계인 CDA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면 영어로 명을 하면 Cognitive Decision Aiding System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것이 달려 있는 아파치가 한 개 대대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한미군에. 그 아파치 기종을 AH-64E V6라고 합니다. 지금 별명이 찾아보니까 전차 킬러예요. 뭐 무슨 킬러 하면은 진짜 뭐 그 분야에서 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가장 돋보이는 것은 어쨌든 무장이겠죠. 네. 무기, 30mm 기관포, 2.75인치 로켓, 헬파이어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레이저 표적 지시기로 이렇게 딱 찍으면 거기에 날아가고 맞는데 꼭 내가 안 찍어도 됩니다. 실시간대에 그 정보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남이 찍어놓은 그 타겟에 가서도 미사일이 가서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생존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 내가 누군가를 레이저로 찍으려면 내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남이 찍어준 거를 난 여기 숨어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타격이 가능하다. 30mm 기관포. 그러니까 기관포 얘기 많이 들으니까는 되게 식상해서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장난 아닙니다. 명중률이 높은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장갑차는 이 앞에 장사 없어요. 굉장히 이 두 가지 무기만으로도 뛰어나다. 그런데 이 무기의 파괴적 효과를 높이는 것은 명사수는 손이 떨리지 않아야 되기도 하지만 그 눈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마찬가지로 사격 통제 레이더가 잘 돼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달려 있는 건 아니고 지휘 정찰기에만 달려 있는데 이게 달려 있으면요. 일단 반경 8km 안에 1023개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대요. 그걸 탐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타겟을 유형을 구분을 해줍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래서 무엇을 먼저 쏠지 조종사가 결정해서 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먼저 쏴야 된다고 알아서 딱 소팅을 해줍니다. 표적을 우선순위해 주는데 16개의 표적을 시연해서 화면상에 띄워서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네. 아파치 헬기는 정말 사랑입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이 이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네. 난리가 날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치 하게 되면 이걸 숫자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법칙이 있어요. 8, 1000, 8천? 256, 16. 아까 뭐 1023개라고 했는데 네. 반경 이제 8km 안에서 1000개의 표적을 이제 식별할 네. 수 있고 그 중에 위험성이 높은 걸 256개를 추적을 하면서 네. 동시에 16발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 있거든요. AH-64E V6는 이게 더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탐지거리가 8에서 16km로 넘어가요. 확장돼 있어요. 성능이 뭐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근데 지난 8월 달에 북한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8월 초에는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 그 테를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보여줬고요. 히어로 계열의 어떤 무인기, 이제 자폭형 무인기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하록과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자폭 무인기가 나와서 이제 저희를 좀 간담을 설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뭐냐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상황에서 아파치를 추구해 이제 구매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인지적으로 좀 우리한테 강압을 하기 위해 했는데 이게 나오면 그게 무력화된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라크 전쟁하고 아프간 전쟁 보게 되면 이 아파치 헬기가 주로 때렸던 게 무엇이냐 보시면 전차, 이런 기동부대요. 그다음에 방공 진지, 그다음에 레이더 진지 등 해서 결국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타일 같은 경우는 기동 장비와 비슷하게 된 것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무장을 아파치에 장착해서 지상을 때리는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사이더 와인더나 아니면 이제 그 스팅어 두 발을 하게 되면은 헬기에서 헬기나 적 항공기들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형급에 있는 이제 그 무인기도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걔네들이 어떤 노리고자 했던 도발의 어떤 그 의도가 무력화된 감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치의 어떤 효능은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아파치 헬기가 아까 얘기하실 때 대형 공격 헬기다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 군용 헬기가 어떤 종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공격 헬기, 기동 헬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500MD라고 그래서 우리 잠자리 헬기라고 부르던 그 조그만 헬기는 아시죠? 그게 BO-105랑 같이 소형 헬기에 들어가고요. 공격 헬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큰 게 중형 헬기, AH-1S.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대형 헬기, 아파치부터 대형 헬기에 들어가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기동 헬기. 이 기동 헬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트럭입니다. 공중의 트럭. 병력, 물자, 장비를 수송한다. UH-1H, KUH-1H. 우리 국산화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UH-60 있고,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치누크 헬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CH-47 계열이 대형 헬기다. 예. 공격 헬기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등장한 거예요? 베트남전이죠. 베트남전. 저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전입니다. 코브라? 네. 어. 그 AH-1 코브라 헬기가 이 베트남전의 교훈에서 부상된 헬기인데요. 베트남전의 그 작전 환경의 특성은 울창한 숲과 정글과 늪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구역과 작전 구역이 이격돼 있고 그 중간에 지상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또한 그 적지에서 싸우는 그 상대의 그런 능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데에
적용을 해서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려고 UH-1이라든지 CH-47 같은 수송 헬기들이 먼저 개발해서 베트남전에 투입이 됐고, 이러한 수송 헬기들이 투입된 이후에 가장 많은 덕을 본 게 의료 후송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알에 맞아서 죽는 전사자보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서 받지 못해서 죽은 전사상자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죠. 예. 2대 8이었어요, 심지어. 근데 베트남전에서 수송 헬기들이 투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고쳐졌죠. 그런데 이게 공중 수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것을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 타격 능력을 키워보자 해서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투입한 게 AH-1G 코브라 헬기입니다. 1967년 베트남에 처음 등장을 했고, 현대 공격 헬기의 특성을 이때 이미 대부분 구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수와 조종수가 앞뒤에 나란히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 네. 영화에 많이 나왔죠. 그렇죠. 영화에 항상 이렇게 네.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헬멧 두들겨 갖고 막 의사 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이 진짜 맨 처음에는 사람이 처음에요. 쏘기도. 그렇죠. 그건 그 앞 단계에서 쐈는데 야. 그 다음에는 회전식 기관포 밑에 달려 있어 갖고 아, 그렇구나. 조종관으로도 조종할 수 있고, 예. 나중에 이제 헬멧에 연결해 갖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기관포도 이때 나타났고, 피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헬기 보면 초기 형태 코브라는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어요. 네네. 보면 이제 피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과 주요 부위를 방어하는 장갑, 이거는 흔히들 주목하지 않는데, 헬리콥터는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 한번 나갔다 오면 90발의 총탄 자국이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피탄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방호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죠. 장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본격적으로 전장에 구현되면서 공격 헬기의 가능성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목도를 했고, 그 이후에 뭐 AH-1Q 이런 데 이제 대전차 미사일도 달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헬기인 아파치 헬기까지 발전을 예. 거듭해 왔다. 자, 베트남전에서 공격 헬기가 본격 등장했다는 이야기 들으셨는데 6.25 전쟁 때도 큰 활약을 했던 헬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무를 띄웠을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헬리콥터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언제였을까요? 15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현재의 헬리콥터를 연상시키는 비행 물체의 스케치를 남겼는데요. 하지만 그의 상상은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실현되기 시작했죠. 헬리콥터가 최초로 안정적인 비행에 성공한 것은 1936년 독일의 하일리 포케가 개발한 포케 울프 FW-61 헬리콥터였습니다. 그리고 1939년 이고르 시콜스키가 개발한 VS-300이 현대의 헬리콥터의 효시가 되었죠. 헬리콥터는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실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군사용 헬리콥터가 처음 전장에 투입되어 활약상을 펼쳐 보인 것은 바로 6.25 전쟁이었죠.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치열한 교전으로 인해 많은 부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부상자의 후송이었습니다. 여기에 적당한 이동수단이 뭐였을까요? 이착륙 시간이 짧고 산꼭대기에도 착륙할 수 있는 헬리콥터였습니다. 1950년 12월 말 긴급 외상 환자 수송과 구조 임무를 위해 미 해병대 소속의 H-13 헬리콥터가 전장에 투입됩니다. H-13은 미국 벼사가 개발한 2엽 단발 엔진 소형 헬리콥터로 쏘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북미 대륙의 대평원에 살던 인디언 부족의 이름에서 따온 별칭이었죠. H-13 수 헬리콥터는 기체 좌측에 후송용 침대를 달아 환자 후송용으로 활용되었는데요. 1951년부터 본격적으로 최전선과 야전병원을 분주히 오가며 부상자들을 후송했죠. 짧으면 20분, 길어도 2시간 안에 이동 외과병원으로 환자들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미군의 경우 전체 부상병의 88%가 부상 후 2시간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H-13 수 헬리콥터는 1951년 말까지 약 8천여 명을 후송했고 6.25 전쟁이 휴전하기 전까지 약 2만 5천여 명을 후송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구급차, 전장의 나이팅게일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약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높은 고지나 더운 여름에는 비행 성능이 약해졌고 좌우에 들 것이 달려 있었지만 환자 2명을 태우면 호버링이나 이륙이 불가능해져 부상병을 1명밖에 실을 수 없었죠.
게다가 들것에 묶인 부상병은 헬리콥터 다리에 매달려 산바람과 프로펠러의 강한 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H-13 수헬기의 단점을 보완해준 헬기는 비교적 대형 헬기에 속한 다목적 헬기 H-19였습니다. 이 헬리콥터에는 미국 남동부 지역 인디언 부족의 이름에서 따온 치카소라는 별칭이 붙었죠. H-19 치카소는 한꺼번에 더 많은 환자를 수송하면서 공중 치료도 할 수 있었고 보급품을 수송하는 데도 활용됐습니다. 특히 이 기체는 미군의 사상 첫 헬리본 작전, 공중강습 작전에 투입됐는데요. 이 작전에 사용된 헬리콥터는 H-19 치카소의 미 해병대 명칭인 HRS-1이었습니다. 헬리본 작전의 첫 시험 무대가 된 곳은 강원도 양구 지역에서 벌어진 펀치볼 전투였는데요. 1951년 9월 20일 미 해병대 소속의 HRS-1 헬리콥터는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65회나 출격했고 224명의 병력을 수송하는 데 성공했죠. 이 작전으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던 펀치볼 분지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9월 27일 첫 야간 작전에서 병력 200명을 펀치볼 고지로 수송하는 데도 성공했죠. 미 해병대는 펀치볼 전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헬리본 작전을 경험 삼아 훗날 베트남전에서 헬기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6.25 전쟁에서 군사 작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헬리콥터. 현재도 많은 전장에서 작전의 효율성과 병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미래의 헬리콥터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디파고였습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요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대한 좀 전반적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치 헬기 베트남전 얘기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어떤 전쟁에서 활약을 했을까요? 최근에 전쟁 중에서 사례를 하나 제가 찾아와 봤어요. 첫 번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나콘다 작전이라고 있었어요.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군의 작전 목적이 뭐였냐면 탈레반과 알카에다 병력을 계곡에서 경멸하는 거예요. 이때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합동부대에 8대의 아파치 헬기가 배속되어서 작전에 참가를 합니다. 이 부대가 이제 101 공격 헬기 연대의 예하 중대인데 임무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공중 강습 부대가 착륙할 지점 일대를 정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상군의 화력 지원을 능력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었는데 위협이랄 게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고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지대가 높으면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헬기는 회전익에 의해서 공기의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즉각적인 기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화기와 기관총 워낙 탈레반들이 쏴대잖아요. 그리고 RPG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위협이 있는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대비책을 이제 적용을 했는데 우리가 뭔가 최첨단 기술과 뭐 기가 막힌 창안에 의해서 대비책을 할 것 같지만 실제 전쟁에서 작전이 벌어지면 기본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방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한 도상 연구,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죠. 두 번째, 적 화기 유효 사거리를 계산해서 그 밖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적의 위협을 포착했을 때 즉각 전진 기동 사격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헬리콥터가 떠다니다가 적이 위협 사격을 하면 그것을 피해서 회피하려고 하면 측면이 드러나거나 하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발 더 기동해서 사격을 퍼붓는 거예요. 이러한 공세적인 작전 방식, 이런 것들로 대비책을 세우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적이 엄청나게 소화기 사격을 해대는 거예요. RPG도 막 쏘고. 그러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가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아파치 헬기는 정말 튼튼하더라. 총알 맞고 RPG 맞았는데 예.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상당히 방어력이 좋은 무기체계다. 그러면 뭐 성공한 사례만 있었냐? 그렇지 아니겠죠. 않죠. 예. 이라크 전쟁 때 2003년 3월에 카르발라 공격, 여기에 미 제11 공격 헬기 연대의 2개 아파치 대대 31대가 투입이 됩니다. 이때 작전의 목적은 뭐였냐면 지상군이 바그다드로 막 진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격하기 위해서 카발라라는 이 일대의 이라크군의 기갑 및 포병을 사전에 제거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목적을 띠고 들어간 거죠. 아까는 정찰이고 능력 범위 내에서 적의 일부를 경멸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을 사전에 없애버리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이때 위협은 뭐냐 하면 아까는 고고도라서 위협했는데 지금은 저고도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함부로 내가 거기다 공격을 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누가 튀어나올지도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것도 굉장히 큰 위협이거든요. 두 번째는 도시와 적 배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충분한 정보가 없는 채로 작전이 너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기 바빴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 하면 적지 중심에서의 작전인 거예요. 아군이 작전 책임 지역 내의 모든 통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것하고 미지의 적지로 들어가는 것하고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어쨌든지 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비책을 여러 가지 세웠어요. 민간인 활동 지역에서 활동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연료 보충을 중간에서 충분히 기동성을 발휘하자 뭐 이런 정도의 준비 그리고 목표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서로 연락 체계를 강화하는 정도의 방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준비를 덜하고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워낙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지 중심 지역에 배치된 적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 악재 막 들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이라크 민간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내가 봤다는 것은 그들도 봤다는 거거든요. 정보가 노출이 됐다. 두 번째는 한참 적 지역을 기동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심하고 흐릿흐릿한 민가 전체가 반짝 정전이 도시 전체가 반짝한 거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예, 예. 갑자기 두 번, 세 번 정도 깜빡깜빡 하고 난 다음에 어디랄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소화기 탄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격 신호였던 거예요. 깜빡 하고 나면 어디에선가 미군 헬기가 날아오고 있다는 거니까 각자 사전에 정한 곳에 향해서 대공 사격을 취하라. 여기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대가 이륙 도중에 이미 충돌해가지고 피해를 입었거든요. 작전 도중에 중파에서 한 대가 비상착륙을 하고 29대가 추락하진 않았지만 전부 다 피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고 두 명은 아까 추락했잖아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대대만 목표 지역에 도착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두 개 대대 중에 한 개 대대는 중간에 귀환해 버렸어요. 이건 못한다. 이건 작전 못해.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 최강의 대형 공격 헬기라고 하더라도 적 지역에 대한 충분한 정보 입수, 보상 연구 같은 아주 기본적인 작전 준비, 그리고 적지 중심 작전 지역에서 단독으로 들어가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 교수님한테 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드론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사랑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장에서 헬기가 드론에 격추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이 헬기가 효용성이 있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요. 전차 무용론도 나왔었고요. 뭐 다 나왔죠. 드론이 다 최고인가요? 무용하죠. 예. 드론이 최고인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전차 무용론이 나타났을 때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투입됐던 전차도 울었어요. 전차가 울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전차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운영의 문제였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라크에서 들어갔던 이제 그 카르발라 공격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단독 작전이라는 운영의 어떤 그 실패로 인해서 그걸 저희가 이제 뭐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아파치 다운이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똑같이 이제 블랙호크 다운처럼 이제 다운 이제 추락을 해서 포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러시아의 이제 공격 헬기인 이제 Mi-28이 이제 드론에 의해서 추락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최초 사례입니다. 50만 원도 안 되는 거에 의해서 이게 엄청나게 비싼 것이 떨어진 거죠. 네. 두 번째 또 보면은 네. 그 중간에 막 헬기가 가다가 갑자기 이제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서 막 다운되고 하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1,000만 원대도 안 되는 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반대로 말해보면 이게 아파치 헬기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차폐된 지역과 은폐된 지역에서 정보를 이제 저 멀리부터 해서 오게 되면 이제 길목을 지키잖아요. 그렇게 단독 작전으로 들어가게 될 때는 미리 준비하고 있던 FPV 자폭형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서 격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운영의 실패인 거예요. 운영의 실패.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아파치 헬기가 물론 단독 작전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재병합동 부대의 일부로서 서로 시너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기동군단 말씀드렸잖아요. 기동부대가 쭉 갈 때 엄호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하다못해 단독 갈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동일한 헬기를 써요. 아, 예, 맞아요. 맞죠? 예, 예. 근데 우크라이나 헬기에 비해서
러시아 헬기가 한 3배 정도 피해율이 있어요. 지금 따져보면요. 뭐 이제 기간만 다르지만 왜 그럴까요? 고도예요. 고도? 예.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거의 50피트, 그러니까 15m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도정을 해갖고 가요. 어디로 가냐? 거의 고속도로나 도로로 가요. 그러면은 위에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드론이 찍히게 되면 고속도로가 어떻게 생겼죠? 그 아스팔트 색깔 있잖아요. 구분이 안 돼요. 보호색. 예, 보호가 되는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 좀 안 돼서 그게 이제 300피트 이하로는 거의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상 보게 되면 위쪽으로는 우크라이나 헬기가 지나가는데 이쪽으로는 러시아 헬기가 지나가요. 서로 이게 못 봐요, 이렇게. 안녕. 예, 그러면서.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은패하고 있는 적들이 저공으로 15m 아래로 딱 지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맞춰요. 네. 예, 어느 정도 이제 고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엔 절대적인 무기체계는 없다. 다 없고 상호 작용을 해야 되고 재병 협동으로 운영해야 되고 결국에 이거는 무기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의 잘못이다. 예,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최근에 전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한 건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 헬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세요? 답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왔어요. 예, 비접촉 유효 사거리 전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치 헬기가 사양에 따라서 함지 거리가 8km에서 16km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섀도우라든가 리퍼가 말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 이글을 MQ-1을 이용하게 되면 그 사거리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먼 거리로부터 접근하는 적을 계속해서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파치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아파치와 연동되어 있는 재래식 화력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에서 16km까지 들어왔을 때는 아파치가 가지고 있는 자체 화력, 헬파이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동시에 아까 법칙이 8, 1000, 256, 16 예,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안에서는 이제 기총 사격을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재병협동 부대를 엄호해주거나 하게 되면은 먼 거리로부터 적의 어떤 전투력을 저하시키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접촉 유효 사거리 전투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의 전장은 첨단 과학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선형 전투를 또 해야 돼요. 비선형 전투를 하면서 적의 핵심 노드를 때리는 이게 이제 비대칭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숄더 투 숄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 KNPR처럼 해서 단독으로 전자전 딱 하고 시드 사격 한 다음에 아파치가 선도한 이후에 특수작전 부대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타격 자산이 다른 게 들어가서 같이 때리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시켜 놔야지만 적으로 하여금 아파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이제 나눠서 정리를 좀 했는데 초전 생존성을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한반도에 국한에서 봤을 때 북한 특수전 부대하고 장사정포, 미사일은 당연히 대형 헬기가 있는 기지를 먼저 노리지 않겠어요? 그 헬기라는 것은 땅에 있을 때 제일 취약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대형 헬기도 항공기, 전투기에 버금가는 방어시설이 돼 있는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 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이고 사람이 문제다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훈련, 현재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는 탁 트인 공간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면 어디 있다, 몇 개 있다 이것은 얘기할 수 없지만 8km하고 16km까지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법칙, 그걸 할 수 있는 훈련 공간이 있냐 이거죠. 그렇게 넓은 훈련 공간이. 그리고 또 동시에 표적을 획득하고 동시에 타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에 타격을 할 수 있는 실사격 훈련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또 다양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대형 공격 헬기가 그 이전에 다른 버전의 헬기들하고 차별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해상 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 작전 반경이 넓기 때문에 바다에 가서 뭔가를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상 작전이 가능한 지금 현재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과업이 잘 분배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훈련 시스템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작전 운용의 단위를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헬기를 대대 단위로 주로 운용을 했어요. 작은 단위로 운용을 안 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중대, 소대, 팀 단위 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또 뭘 강화해야 되느냐. 육군 항공 리더들, 특히 소부대 리더들의 능력과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차도 도와주고 상대편 전차 잡고 특수전부대 잡고 우리 특수전부대가 같이 활동도 하고 공군하고도 같이 움직이고 무인하고도 같이 움직이고 육해공 합동작전 위주로
이 교리며 교육훈련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드론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만큼 중요한 전력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는 미군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술적인 격차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아파치와 이제 무인기를 해서 정찰이나 공격 무인기를 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로 가는 것 자체가 미군보다 우리가 이제 속도가 이제 후발주자로 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와중에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유인 체계와 무인 체계가 이제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은 진화적 발전이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동화, 반자율화, 자율화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민 복합 전투체계 뭐 제한적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없으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개필러로서 유인 아파치 헬기가 운영을 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쌓은 다음에 그거를 프로그래밍이든 아니면 외형을 약간 개조를 해서 유민 복합 전투체계로 가고 그 다음에 그걸 또 쌓아서 이제 무인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파치가 논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이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장밋빛 미래전 양상만 봐서 그렇겠지만은 실질적인 현장은 그 반면에 어떤 다른 면도 있잖아요. 그 전쟁이 뭐죠? 결국에 참호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물량 공세가 있고 장기화가 되게 된다면 결국에는 유인 전투력도 이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치는 우리 한반도의 환경에서 또 기술적인 환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 갖고 진화적 발전을 해나가야지. 어차피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것을 지금 현재 도입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답이 될 수는 없지만 공격 작전 때, 방어 작전 때, 산악에서, 도시에서, 해상에서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는 재래식 전력과 통합해서 쓸 것이냐.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로봇이나 이제 드론과 같은 무인체계에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운영 방법을 개발하고 하나하나씩 가게 되면 이 자체가 억제라는 겁니다. 억제. 뭐 하나가 개발됐다고 해서 그게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전투의 향방을 확 가르는 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복합적으로 다 연결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드론이 아무래도 좀 가성비 있는 무기다 보니까 북한이 신형 자폭 드론을 공개하면서 무인기 위협을 현실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얘기도 해주셨고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2022년 12월 26일 날 저희가 이제 무인기 5대에 의해서 수도권 침공을 당했잖아요. 네. 그런 무인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4단계의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탐지를 해야 되고요. 식별을 해야 되고 추적을 해야 되고 그다음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선 하나만 딱 그어놓고 여기서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넘어올 때부터 축차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을 그어놓고 이제 대비를 해 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식별한 다음에 이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탐지한 다음에 식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무인기의 속도, 그다음에 무인기의 RCS를 고려해서 그것을 탐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으면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롱보우 이제 레이더가 이제 달려 있어서 이제 탐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파치 전력도 무인기가 들어왔을 때 대드론 체계의 일부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공정전에서 이제 발사하게 되면 가성비 전투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크라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옆에 이제 샤일드 130이 달려가고 있는데 경항공기가 같이 가면 속도를 맞춰 옆에서 기관총을 쏴갖고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치 헬기가 들어가서 빈틈이 있는 곳에서 식별이나 탐지나 추적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2차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면 옆에 있는 다른 어떤 경항공기라든가 다른 수단과 연계를 해가지고 같이 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대드론 체계에서의 4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지, 식별, 추적, 그다음에 무력화는 수단이 많으면 많아서 좋다. 그중에 아파치가 이제 그 극강의 어떤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 얘기를 좀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아파치 헬기를 수조 원을 들여서 가져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을 거기다 써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드론이 날아다니는데 헬기가 무슨 소용이냐. 미국도 비슷한 사업 취소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 하냐. 중간에 사업 평가를 해서 들여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거 계약해놓고 취소 못해갖고 결국 들여오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건 압니다. 첫 번째, 그러한 모든 목소리는 다 건강한 목소리다. 서로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의 의견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서로 끝까지 듣자. 그러나 아파치 헬기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을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어땠습니까? 그거 왜 필요하냐. 지금 차도 없는데 왜
도로를 건설하고 있냐. 그때 1인 1차를 갖고 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네. 아주 논란이 많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파치 헬기 지금을 보고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먼 훗날 분쟁이 일어나고 특수작전부대가 우리 도심에 들어오고 북한의 기계화학 부대가 우리 휴전선에 접근했을 때 그때 딴소리 하지 말고 아파치 헬기 도입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미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죠.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과 또 우리 군 전력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